연봉 1억 원, 파업권 보장, 정년까지 고용 안정. 현대차 울산 공장 노동자들이 누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키 180cm, 몸무게 89kg의 로봇이 50kg짜리 부품을 번쩍 들어올리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걸어가서 갈아 끼우고 돌아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월급도 필요 없고 파업은 당연히 없죠. 지난 1월 5일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차가 왜 갑자기 로봇 회사가 되겠다고 나섰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CES 발표 다음 날 한국 증시가 들썩였어요.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하루 만에 5%에서 6% 넘게 뛰었고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까지 줄줄이 올랐거든요.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현대차 관련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공개된 로봇 영상 때문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아틀라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백플립하고 춤추는 로봇 영상 있잖아요. 그게 다 이 회사 작품입니다. 원래 MIT에서 시작해서 구글이 샀다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갔다가 2020년에 현대차가 약 1조 원에 인수했거든요. 당시에는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사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틀라스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유명했어요.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 건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번에 공개된 아틀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관절이 360도로 회전해요. 목도, 허리도, 손목도 전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사람은 절대 못하는 동작이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비틀어진 자세로 작업해야 할 때 사람은 허리 아프고 팔 저리고 힘든데 이 로봇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힘도 장난 아니에요. 최대 50kg을 들어올리고 2.3m 높이까지 손이 닿습니다. 사다리 없이도 높은 선반에 부품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자율성이에요. 아틀라스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충전소로 가서 배터리 갈아 끼우고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발 총괄 잭 제코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틀라스는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로봇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로봇만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예요. 춤추는 장난감에서 돈 버는 기계로 진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틀라스의 두뇌예요. 이 로봇 머릿속에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중국 로봇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감이 와요. 중국 유니트리 로봇은 리모컨처럼 사람이 계속 조종해줘야 움직이거든요. 앞으로 가, 팔 들어, 이렇게 일일이 명령해야 합니다. 근데 아틀라스는 달라요. 저 선반에서 빨간 상자 가져와라고 말하면 스스로 선반 찾고 빨간 상자 구별하고 어떻게 잡을지 계획 세워서 실행해요. 사람 한 명이 로봇 수십 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CES 무대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직접 나와서 현대차를 극찬했는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시가총액 3조 달러 넘는 괴물 기업이 현대차 로보틱스 파트너로 나섰다는 건 현대차의 AI 로봇 전략이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발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현대차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했거든요. 2028년에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아틀라스 투입,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2028년이면 불과 2년 뒤예요. 그 전에 로봇 학교를 세워서 미리 학습시키겠다고도 했어요. 신입 직원 연수원 보내듯이 로봇도 현장 투입 전에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수백만 번 연습하고 테스트 공장에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전 배치하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20%를 로보틱스에서 만들겠다는 목표도 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연간 매출이 약 280조 원인데 20%면 56조 원이에요.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 매출이 1조 원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5년 안에 56조 원을 만들겠다? 50배 이상 성장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목표입니다. 아틀라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는 모베드라는
4바퀴 자율주행 플랫폼도 공개했는데 CES에서 로보틱스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경사로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게 특징이에요. 모듈식이라서 배송용, 물류용, 촬영용으로 자유롭게 변형도 가능하고요. 현대차는 올해 1분기부터 모베드를 본격 양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해요. 왜 현대차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로봇에 뛰어드는 걸까요? 자동차로 영업이익 15조 원 넘게 버는 회사가 왜 굳이 이런 모험을 할까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대차 노조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요. 좋은 일자리긴 한데 문제는 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거죠. 토요타나 폭스바겐보다 차 한 대 만드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게다가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파업 위협이 나오고 실제로 파업 터지면 하루에 1,000억 원씩 날아갑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밀어붙이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절반 가격의 물량 공세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비아디가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질렀잖아요. 가격은 테슬라의 절반이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선택한 게 로봇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업 효율성 혁신이라고 했지만 본질은 사람 대신 로봇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틀라스는 24시간 일하고 휴가 안 가고 파업 안 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20년 뒤에는 공장에서 일할 젊은 사람 자체가 부족해질 겁니다. 로봇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요. 현대차는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죠. 시장 반응은 엇갈려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현대차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만 안 본다고 합니다. 종합 AI 로보틱스 회사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 PER은 한 자릿수인데 로봇 회사는 수십 배가 붙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틀라스 영상이 실제가 아니라 CG라는 점을 지적해요. 테슬라 옵티머스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줬는데 현대차는 아직 CG 단계라는 거죠. 주가 급등 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대당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찍겠다고 해요. 저가로 많이 파는 전략이죠. 중국 유니트리는 더 싸게 파는데 자율성은 떨어져요. 현대차는 비싸지만 똑똑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쟁 우위는 구글 제미나이 AI 탑재로 자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칩 수급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2028년 미국 공장 투입이라는 구체적인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아직 양산 일정이 불확실하거든요. 우려 사항도 있어요. 아틀라스 영상이 CG였다는 점, 실제 투입까지 2년이 남았다는 점, 중국 로봇들의 빠른 기술 추격이요. 방심하면 따라잡힙니다. 2026년은 현대차에게 기회이자 위기예요. 트럼프 행정부랑 관세 협상 잘 마무리되면 영업이익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개선될 수 있고 주주정책 정상화도 기대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공격적 전략, 중국차 물량 공세, 전기차 시장 둔화는 위협 요인이에요. 전문가들은 현대 기아가 급격히 상승하진 않겠지만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 같다고 해요. 조정 나오면 분할 매수가 맞는 전략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현대차가 선언한 건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보틱스 회사로의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매출 20%를 로봇에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28년에 아틀라스 양산 시작해서 미국 공장에 투입, 올해부터 모베드 판매 본격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더 이상 누가 좋은 차를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스마트한 로봇을 만드느냐, 누가 더 뛰어난 AI를 탑재하느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택한 길은 다음 세대 산업 경쟁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에요. 앞으로 자동차 공장에서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배송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 될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현대차가 서려고 하고 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현대차가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현대차의 행보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판의 공기가 살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2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소위 큰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유세 몇 푼 아끼겠다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등기정보광장이 뱉어낸 데이터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20년 이상 묵혀뒀던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아치운 집주인이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도 끝까지 등기권리증을 사수했던 그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려 하는지 그 서늘한 속내를 읽어야 합니다. 이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고작 늘어난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부동산 감독기구와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 즉 자금 출처 전수조사라는 저승사자가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 한 채를 사고 파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의 꼬리표를 단일 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평생 일고원부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자산 도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금 흐름을 CCTV 보듯 들여다보는 섬뜩한 현실 앞에서 과거의 묻지마 투자 방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그토록 맹신했던 똘똘한 한 채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성체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흘려듣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면 당신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제3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오싹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개시합니다. 말로만 투기 근절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무소불위 조사권을 휘두르며 당신의 통장 내역을 소수점 단위까지 탈탈 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조직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수사 인력을 직접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국토부가 이거 좀 수상합니다 하고 경찰에 토스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당신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금이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갔는지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명분 하나면 국가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금융치부를 언제든 까볼 수 있는 법적 칼자루가 완벽하게 쥐어진 셈입니다. 국세청과의 공조 시스템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매수할 때 대충 적어냈던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종이 한 장이 이제는 당신의 재산 전체를 겨누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이 서버를 연결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당신이 제출한 증빙 자료들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초단위로 팩트 체크를 당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빌렸다며 적어낸 차용증이나 출처가 모호한 현금 뭉치들은 국세청의 정밀 타격 1순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데이터상 앞뒤가 1mm라도 안 맞으면 즉시 경고등을 울리고 조사관을 투입합니다. 운 좋으면 안 걸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고가 아파트 하나 샀다가 지난 10년간의 모든 돈거래가 수술돼 위에 오르고 증여세 탈루나 자금 세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감시기구의 등장은 대한민국 부동산판의 룰을 송두리째 갈아엎었습니다. 수익률 따위 계산할 때가 아니라 내 돈이 얼마나 깨끗한지 무결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한번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야 세무사 써서 적당히 말 맞추면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지금은 범죄수사관이 달라붙는 형국이라 자칫 삐끗하면 재산 몰수를 넘어 간방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거래자들은 숨 쉬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숨 막히는 압박은 시장의 심장부인 강남과 서초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칼날이 목끝까지 들어오자 난공불락이라던 대장주 아파트들에서 조차 믿기 힘든 투매성 하락 거래가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화처럼 떠받들던 강남 불패가 이 거대한 공권력의 해일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맹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후 보루라던 서초와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갱신하며 시장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10억 원 단위의 폭락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악몽이고
누군가에겐 잔혹한 현실입니다. 호가 몇 천만 원 빠지는 간보기 장세가 아니라 실제 체결 가격이 수십억 원씩 증발해버리는 처참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초의 자존심이라던 레미안 원베일리를 봅시다. 작년 6월 72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신고가를 찍었던 이곳이 최근 60억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졌음에도 35층 로열층 매물이 59억 원이라는 헐값에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전무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최고의 부촌이라 자부하던 동양파라고는 62억 원에서 50억 7천만 원으로 추락하며 단숨에 11억 3천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근 청담자이 또한 48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이 자산들은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거대한 개미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포와 압구정의 불패 신화도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39억 원에서 32억 원까지 밀려났고,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7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신현대 12차 역시 9억 7천만 원이 깎인 60억 원에 거래됐으며, 아크로 리버파크는 호가를 7억 원씩 낮춰 불러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소름 끼치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무자비한 족쇄가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2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이 고작 2억 원 나온다는 건 나머지 48억 원을 전부 현찰로 가져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요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자산가는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팔짱 끼고 관망 중이고 집주인들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칩니다. 팔려는 사람은 아우성인데 사줄 사람은 증발해버린 이 기형적인 시장에서 강남의 대장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 붕괴와 거래 실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25억 원이라는 새로운 고가주택의 기준선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조여올지 그 잔혹한 세금의 역습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25억 원이라는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켜주는 방벽이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설치한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과거엔 주택수가 규제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5억 원 초과주택의 대출을 단위억 원으로 틀어막은 조치는 시장에 아주 섬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넘보지도 말고 이미 이곳에 갇힌 자들에게는 빠져나갈 퇴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25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명예를 잃고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는 이른바 타깃하우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혹한 가격 중심의 규제를 예상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개수가 아닌 총 가액에 따른 징벌적 과세와 보유세 1%라는 무거운 족쇄가 현실이 되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웃어야 할 집주인들이 이제는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공포에 떨며 오히려 내 집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셈법은 소름 돋을 만큼 영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25억 원을 넘기는 순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박탈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달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벌이 되었음을 뜻하며, 이를 버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안전한 보물단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감시 대상일 뿐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25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선이 아니라 언제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환수하기 위해 그어놓은 절단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5억 원의 굴레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바로 시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닥쳐오면서 양도세 중과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자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할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거대한 덫이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며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맹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시점은 단순한 날짜 변경을 넘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는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수익의 80%에 육박하는 돈을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허무한 뿐입니다.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더한 65%를 토해내야 하며 3주택자 이상은 30%가 가산되어 75%라는 살인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까지 얹어지면 총 82.5%, 사실상 전 재산 몰수에 가까운 약탈적 과세가 여러분의 수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과거엔 좀 더 오래 버티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시장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이 사라지면서 집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오히려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내야 할 세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며 안심하고 있던 분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2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 따위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혜택의 문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마지막 생명줄이라 여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칼춤이 섬뜩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이제 똑똑한 한 채를 움켜쥐고 버티는 건 자산 증식의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볼모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면 자산의 80%를 세금으로 토해내라. 이런 무언의 협박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세금 전쟁터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20년 넘게 성을 지켜온 노련한 자산가들이 왜 하루아침에 신념을 꺾고 투매에 나섰는지 그 이면에 깔린 공포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시장의 끝물을 본 것입니다. 더 버텨봤자 돌아오는 건 수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손실폭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포가 산전수전 다 겪은 장기 보유자 1만 명을 패닉셀링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처절한 탈출극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늙은 늑대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2010년 등기정보 광장 통계 집계 이래 20년 이상 묵혀둔 물건을 던진 집주인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369명.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붕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타오르던 2020년에도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은 8,4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폭등과 폭락을 온몸으로 체험한 백전노장들이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요새를 포기한 채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도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3%에도 못 미치던 것이 이제는 10%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탈출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강남구에서만 1157명이 집을 던졌고 송파와 서초를 합치면 강남권에서만 3000명에 육박하는 큰손들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제값을 받고 나갈 기회는 없다. 등골 서늘한 직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경고한 징벌적 세금 폭탄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옥죄어 오면서 자산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버티며 얻은 시세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기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락이 세금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라는 확신이 섰다는 증거입니다. 똑똑한 한 채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하락장에 진입하자 고수들은 주저없이 현금 확보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엑소더스는 이미 서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부동산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강남 3구가 무너지는데 그 뒤를 따르는 마영성과 학군지의 대표주자인 양천, 노원이 이 거대한 하락의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큰손들이 던진 매물이 시장에 쌓이면서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물결은 서울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잔인할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나타나는 이 기이한 공급 과잉과 거래 절벽의 실태를 양천과 노원의 사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강남이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라면 양천과 노원은 침묵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시장의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동대문 매물이 마이너스 49.3%를 기록하고 동작과 마포 역시 40% 넘게 증발했다는 통계는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이 괴사 상태에 빠졌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양천구의 매물은 36.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노원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매물이 줄면 가격이 뛰어야 정상이지만 지금 서울의 교육특구들은 대출 규제에 손발이 묶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남은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현금을 챙기려는 노련한 자산가들 덕분에 그나마 활력이 돌지만 이곳들은 집주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된다는 망상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집값 하향 평준화의 명백한 전조 증상입니다.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자니 담보대출 비율이 목까지 차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돈맥 경화가 온 시장에서 매물 감소는 호재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커녕 황금성이 제로가 된 죽은 자산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은 양극화를 넘어 단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해야 하는 서민들과 오직 현금 다발로만 움직이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의 계급 장벽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현금의 위력이 생사를 가르는 냉혹한 계급 사회가 열린 겁니다. 과연 이 현금의 힘이 시장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그리고 왜 이제는 집이 아닌 돈의 액수 자체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낭만적인 희망 회로를 멈추고 잔혹한 현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최후의 순간입니다. 갭투자로 자산을 불리던 호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바야흐로 순도 100%의 현금을 쥔 포식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머니게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난날에는 빚을 끌어다 쓰는 능력이 곧 투자의 천재성으로 추앙받았으나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파는 그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무참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부의 칼날은 시퍼렇다 못해 섬뜩합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고작 2억 원만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돈 없으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사망 선고나 진배 없습니다. 집값의 90% 이상을 오로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서민들의 진입로는 원천 봉쇄되었고 시장은 극소수의 현금 왕들만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현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돈맥 경화가 올 때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황금성 없는 자산이듯 부동산 또한 현금화가 막히는 순간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한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작금의 강남 대장주 아파트들이 수십억 원씩 호가를 낮춰 던지는 이유는 집의 가치가 폭락해서가 아니라 그 막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쏠 수 있는 매수자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은 이제 초고가 미술품이나 한정판 명품 시장처럼 대중성은 거세된 채 소수의 자산가들끼리만 은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빚더미를 끌어안고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겠다는 객기는 스스로를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향후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내린다고 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검증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마당의 족보가 불분명한 돈은 시장에 발조차 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현금을 즉시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붕괴하는 시장에서 줍줍이라는 기회를 낚아채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주문에 취해 현금 흐름을 경시한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빚, 좋은 개살구가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족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냉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엔딩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최후의 생존 매뉴얼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콘크리트 신화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강남의 산전수전 다 겪은 부자들이 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매도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전무후무한 규제에 칼춤을 추고 있는지 그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자산의 덩치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현금화가 가능한지가 생사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금의 꼬리표를 미리 확인하고 현금 실탄을 확보하는 것만이 몰아칠 세무조사의 태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유일한 방공호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존버하기보다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온도를 읽고 내 자산의 체질을 뜯어고치는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으며 구시대의 성공 공식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마땅합니다. 시장의 룰이 뒤집혔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거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숨을 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현미경 감시 아래 놓인 투명한 유리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시나리오와 요동치는 시장의 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장 예리하고 신속하게 해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대한 헤일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정보를 꾸준히 쏘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사수하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장 지표를 토대로 한 독자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결과와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잠 안 자고 상사 눈치 보며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억 4천만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은행의 말을 믿고 착하게 적금만 부었던 대가로 지불한 무지의 세금입니다. 이 돈이면은 벤츠 이 클래스를 사고도 10년치 기름값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 피 같은 돈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은행에 갖다 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옆집 김 씨를 보십시오. 그는 20년 전 남들이 주식은 도박이라고 욕할 때 조용히 S&P 500을 사모았습니다. 지금 그의 통장에는 3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은행이 최고라며 적금 통장을 껴안고 산 여러분의 통장에는 겨우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아껴 썼는데 결과는 2배 차이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김 씨는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고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년 후 은퇴 여행을 다니는 김 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늙은 몸을 이끌고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과거의 여러분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끄고 도망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속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이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은 1억 원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실은 잔혹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동네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이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1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의 가치가 정확히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이자 3% 준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실제 물가가 5%씩 오르고 있습니다. 3에서 5를 빼보십시오. 마이너스 2%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2%씩 재산을 합법적으로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가난해지는 마법. 그게 바로 적금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왜 국영수는 가르치면서 돈 버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합니다. 시스템은 똑똑한 투자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보관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금을 넣어야 그 돈을 아주 싼 값에 빌려다가 기업에 비싸게 빌려주고 이득을 챙깁니다. 여러분이 금융문맹으로 남아있어야 은행이 돈을 법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얌전히 일하고 월급 받아야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걷기가 편합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어 조기 은퇴하는 파여족. 국가 입장에선 세금 낼 일꾼이 사라지는 재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거대한 착취구조의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부의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이야기합시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도박판부터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ETF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삼성전자라는 사과 하나, 테슬라라는 사과 하나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 사과가 벌레 먹거나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코닥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세상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산 그 주식이 제2의 노키아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지만 S&P 500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500명의 대장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들이 동시에 망하려면 지구가 멸망하거나 외계인이 침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P 500이 50년 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바로 잔혹하지만 완벽한 자동 정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500개의 명단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거나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없이 명단에서 방출됩니다. 반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은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시스템은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싱싱한 사과를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국가대표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십시오.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들. 연봉을 수십억씩 받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90%가 장기적으로 S&P 500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문가도 못 이기는 시장을. 여러분이 퇴근 후에 잠깐 차트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오만함이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을 사야지라는 순진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국심이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요? 이유는 처참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CEO가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늘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회장님 자녀들이 상속세 낼 걱정부터 합니다. 주주를 파트너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장. 경영진이 주가 조작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시장.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시겠습니까?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돈은 더 대접받는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50대, 60대 자산의 80%가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후 누가 여러분의 그 비싼 아파트를 사줄 수 있을까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 자산의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황금성입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아파트 화장실만 떼어서 팔 수 있습니까? 안방만 떼어서 쌀을 살 수 있습니까? 부동산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급할 때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서 깔고 앉은 집 한 채만 부여잡고 굶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S&P 500은 오늘 팔면 모레 현금이 들어옵니다. 필요한 만큼. 딱 생활비만큼만 팔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자산에서 가벼운 자산으로 고인 물인, 국내 시장에서 흐르는 물인, 미국 시장으로 갈아타야 할 때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자산 시장의 대변동 속에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무서우십니까?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IMF가 터졌던 1997년, 그리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현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들이 쥐고 있던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모두가 세상 망했다고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미국의 심장부인 S&P 500을 사모은 사람들입니다. 위기는 곧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지금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되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면 국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 40조 원을 이들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국내 은행 예금.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돈을 S&P 500을 포함한 미국 주식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우리 원화보다 달러 자산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이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며 병들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과 은행 예금에만 목숨을 거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개별 종목을 발굴해 부자가 된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종목을 고르는 천재적인 재능은 유전되지 않지만 시스템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이 눈앞에 있는데 왜 자꾸 험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세금과 수수료라는 구멍으로 돈이 줄줄 새는 건 모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미국 주식 앱을 깔고 직접 S&P 500을 사서 1010만 고 끝에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 돈 벌었다 하고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환호성은 딱 5초 만에 끝납니다. 국세청이라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양도소득세는 무려 22%입니다. 여러분이 번 돈에서 2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뜯어갑니다. 220만 원이면 최신형 아이폰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의 4분의 1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하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수익률보다 절세에 미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서민들을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탈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노후 준비 좀 하세요라고 사정하며 만든 면제부와 같습니다. 일반 계좌 대신 ISA, 이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상품을 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익금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도 22%가 아니라 고작 9.9%만 떼갑니다.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차이가 2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금 아낀 돈만으로도 중형차 한 대를 공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직구 상품인 SPY는 수수료가 연 0.09%입니다. 반면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SPLG나 국내 상장 ETF들은 0.02% 수준입니다. 에이, 겨우 0.0 몇 퍼센트 차이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아니란 생각이 가난의 씨앗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수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에도 적용됩니다. 아주 작은 수수료 차이가 20년 뒤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0.1%를 아끼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귀찮다며 수수료와 세금을 펑펑 씁니다. 돈이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분들입니다. 나중에 돈 찾는 시점에 하필이면 경제의 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하냐? 나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증식보다 현금의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바로 배당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SCHD, 한국 투자자들은 슈드라고 부릅니다. 이 상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매년 올려주는 의리 있는 회사 100개를 모은 겁니다. 코카콜라, 펩시, 홈디포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도 불경기가 와도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집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법니다. 이것을 사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1년에 4번 꼬박꼬박 달러나 현금으로 배당금이 통장에 꽂힙니다. 마치 건물주가 월세를 받듯이 여러분은 미국 주식회사로부터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현금 방공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대, 30대 청춘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S&P 500을 100% 사십시오. 시간이 깡패니까요. 하지만 40대, 50대라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S&P 500으로 공격하고 슈드로 수비하십시오. 7대 3 혹은 5대 5 비율로 섞으십시오. 이렇게 세팅해두면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이에도 미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을 채워놓을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설계된 냉혹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알았습니다. S&P 500을 사고 ISA 계좌를 쓰고 배당주를 섞으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왜 10년 뒤에도 여러분의 동료 90%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범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투자를 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뇌는 공포에 질려 당장 팔아 라고 소리칩니다. 반대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며 꼭대기에서 빚을 내어 추격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들이 필패하는 공식,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굴레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기구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빌어먹을 본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작심삼일입니다. 대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자동 적립식 매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월급날 다음 날인 매달 25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나 평화가 오나 기계는 공포를 느끼지 않고 매수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바보처럼 꾸준히 사모으는 사람,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는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부동산 불패시나 국민연금, 죄송하지만 그 낡은 구명조끼는 더 이상 여러분을 띄워주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우량한 글로벌 자산뿐입니다. 2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 늙고 병든 몸으로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거나 자식들에게 용돈 좀 달라고 눈치 보는 비참한 노후, 그때 그 영상 보고 시작할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미래입니다. 둘, S&P 500과 배당금이 만들어주는 든든한 방패 뒤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로운 노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미래입니다. 이 두 운명을 가르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증권 앱을 여십시오. 계좌를 만들고 자동이체를 거십시오.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1년 뒤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부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